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된 중대본 브리핑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태원 압사 참사에 관한 것을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지금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을 했다고 하죠. 어떤 혐의인지 지금 이 소방노조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좀 있고요.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또 관련해 내부 문건 및 소방무정 녹취록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베테랑인 소방서장까지도 충격을 받고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이제 충격 가운데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는 장면이 찍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 재량껏 용산소방서장이 2단계 발령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를 하고 있다가 30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경찰이 119 신고를 받은 후 공동대응 요청을 2차례 이상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노조 및 여러 네티즌들은 소방대응 단계 발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현장 지휘관이 발령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재난본부장의 임무이고 그리고 현장의 상황상 한 번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2단계로 갈만한 것인지 이제 돌아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 향후에 상황도 보지 않고 무조건 최고 단계로 격상을 시키려만 하는 그런 현장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119 신고를 받고 대응 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네. 소방 측에서 이것이 긴급 구조나 어떠한 상황으로 요청을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경찰 측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방청이 즉각적으로 이제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소방청장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안부나 경찰청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좀 무리한 수사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특수본이 지금 어쨌든 최 소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앞서 얘기하신 소방대응 2단계를 빠르게 발령하지 않은 점을 이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느냐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사고 발생 상황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면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관할구역의 소방재난 안전 책임이 있는 용산 서방서가 그 관련 이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사고 전에 사고 전 단계에 112 신고를 2차례 받았더라고요. 네. 당시 이제 경찰이 공동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 용산소방서에서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은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않은 점이 제기돼서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입건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참
주로는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게 정확하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다만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그 2번에 걸친 전화가 대응하지 않은 주체가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것과 그렇게 그 판단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용산 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입건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두 번째로는 저도 이 2단계 발령을 한 30분 뒤에서 내게 됐는데 지금 그 용산서에 그 나온 얘기들을 보면 현장 정보를 용산서장 소방서장이 수집을 한 다음에 네. 서울소방 그 재난본부장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를 했고 예. 그래서 그 재난본부장이 2단계를 발령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프로토콜이 그동안에도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또 비교 검증해 봐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선 지휘관에도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늘상 이런 일상적인 사고가 아닌 중대재해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출동한 일선 관할구역의 지휘관이 통상적으로 그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내리고 있었는지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이게 책임이 있을 수도 책임이 있지만.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로는 이 피해 상황을 보고를 한 다음에 서울시 재난본부장이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입건이 된 건지의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특수보는 그와 같은 증거와 맥락에 대해서는 소상히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과 증거와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뭐 수사에 관련된 증거 자료라든지 근거 자료를 완벽하게 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론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그걸 좀 전달하는데 목표를 좀 두도록 하고요.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경찰청 산하의 특수본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실상 가장 일선에서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예방했어야 되는 책임이 경찰과 행안부 조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셀프 이제 수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비판을 처음부터 직면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사실 경찰분들도 굉장히 수고하셨지만 예. 현장에서 이제 이제 사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사망이 지연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응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방관분들이 또 굉장히 대거 투입이 돼서 마지막에 그렇죠.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산 소방서장인 최성범 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피의자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지금 참사가 발생한 지 며칠 되지 않고 정신적 트라우마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족했을 수도 있던 점 혹은 최선을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입건을 시킨 다음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이거는 저는 전체적인 소방관의 사기를 꺾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보라 의원님께서도 같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진상규명이나 이제 예방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가 어느 선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느냐와 저는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시스템의 문제로 본다면 사실은 소방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장 지휘관의 개념이 최성범 용산 서방서장이라면 이제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직속인데 소방청이 임명하도록 돼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소방청장은 아니더라도 이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런 3단계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상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용산 소방서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맞다. 그런데 지금 저는 토끼머리띠라고 뭐 이른바 불렸던 분에 대한 신원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네티즌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해당 분에 대한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나 수사 같은 것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결국에 이 사고의 원인이 개인이 누군가를 밀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보는 부분도 시각을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구조적이고 시스템의 부재로서 일어난 위기 대응을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파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인 만큼 이제 논의를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두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자를 먼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입건했어야 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수사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국민 법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현상 뒤에 그렇군요.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 수사를 할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네. 지금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특수본이 지금 내놓는 자료들 중에서는 이 참사 당시 구급차들이 도로 한가운데 막 엉켜가지고 구조가 지금 더 접근이 더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책임도 지금 최 서장에게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 명확한 책임이 용산 소방서장에게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지금 입건을 한 것은 네. 아니라고는 보는데 네. 왜냐하면 뭐 당시 상황들을 이제 많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실은 뭐 질서 유지 차원의 경찰에서의 대응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재했었기 그랬죠. 때문에 네. 뭐 그 골목에서 주 도로가 불과 뭐 1m, 2m 네. 거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상황 통제가 되지 않은 측면이 우선 본질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걸로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네, 이제 구급차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산서보다, 그러니까 용산 소방서보다 더 다른 소방서가 먼저 출동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또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용산 소방서 차량은 이제 구급 차량은 이미 다른 응급 환자를 이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없었고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차량이 먼저 배차된 것이다. 그리고 교통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사전에 이미 인파 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사후에 현장에서 아무리 지도를 하려고 해도 또 어렵죠. 많은 분들은 현장에서 이게 뭐 단체 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로윈의 하나 행사로 진행하는 걸로 오해하신 분들도 있었다라는 생존자들의 증언들이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또 나왔어요. 기괴한 어떤 퍼포먼스들을 많이 하는 행사이기도 그렇게 변질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현장에서 지원하고 고군분투했던 소방 인력에게 묻는 것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어떤 입건 혐의로 규정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소방관들을 희생양 삼는 거 아니냐, 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소방 노조의 비판도 있고, 지금 네티즌들의 의견도 상당히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에서 이런 접근들이 너무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때 용산 압사 참사에서 소방과 재난과 그런 안전과 관련한 그 주요한 관리 책임자들이 있죠. 그게 이제 용산 소방서, 용산 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청 네, 이렇게 있는데 실은 용산 경찰서장, 용산 구청장보다 가장 빨리 도착을 해서 현장을 본 사람이 용산 소방서장인 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200m 거리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태원 파출소에 있다가 그 이제 119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가장 먼저 현장에 이제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참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관리 책임자들은 뭐 실은 자리를 비우거나 1시간 이상 걸려서 도착을 하기도 하고 오지 안 하기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해서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특수본에서 실질적 혐의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입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가 어려워서 형식상 입건을 한 것이란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용산 서방서장에 해당 용산 서방서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설명은 애초에 지금 그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권이 경찰에만 오로지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그 발부의 편의를 위해서 입건을 먼저 했다. 이런 식의 해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의 명예가 본질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그렇죠. 입건이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좀 공권력의 과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건 좀 적법하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에 공공인력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어떤 현장에서 재난 현장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는 국민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사실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소방서장에게 적용한다는 거는 경찰 측에서나 특별수사본부 측에서도 입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셨던데 이제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대원이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미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고 사망자를 발생시켰냐라고 출동한 소방관을 문책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데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자분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검토나 이제 자료 조사들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트라우마적인 재난 현장에 투입하고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사나 수사의 시기라든지 혹은 본인의 이름을 직접 입건하지 않더라도 상위 관리자의 이름이나 직책을 걸고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투입된 분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자기 직업적인 명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지금 책임자를 추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방식의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재영님께서도 지금 비슷한 말씀을 지금 전해오셨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뛴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이거는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은 예방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라는 지금 지적도 해 주셨어요. 두 분께서 그러면 끝으로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저는 중요한 것은 팩트 확인과 절차 이제 증거 법리를 기반한 절차를 기반으로 한 이제 수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뭔가 지금의 좀 상황이 뭔가 경찰청과 소방청의 좀 책임전과 힘겨루기 싸움으로 비춰져서도 좀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정치권도 이거를 좀 정쟁의 요소로 삼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소방의 날이라고는 하지만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용산 소방서를 딱 집어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날 그 용산 소방서도 여러 다른 사고 대응 때문에 일선 소방관들이 바로 이제 나가긴 했는데 실은 일선 소방관들을 모두 앉혀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도 통상적으로는 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쟁 요소로 삼아가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본도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입건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입건 행위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도. 네, 저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렸던 논의에서도 일맥상통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찰 조직이든 검찰 조직이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렇죠. 사실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계 조직일수록 최고 통치자, 최고 책임자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기민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어떤 책임을 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방식으로 점검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다면 사실은 특수본의 수사 방침도 저는 전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애통하는 심정과 분노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애도 기간을 갖지 않아도 저절로 각자의 슬픔에 몫을 지고 애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쟁 요소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건 너무 공감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야당 여당이 다 있지만 대통령에게 우리가 최고의 권한을 위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참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예방하고 또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일산대교가 한강다리 뭐 28개 중에 유일하게 지금 통행료를 내는 곳이라고 하던데 경기도가 이곳에 무료 통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운영사에 대해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결이 나왔는데 위법이라는 지금 판결이 나왔거든요.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관련된 내용을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일산대교는 고양과 김포를 잇는 1.8km의 교량인데요. 네. 이거를 그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한 20분 이상 줄여주는 그러니까 겁니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통행요금은 지금 소형 화물차 기준 1,200원이고 경기도의 첫 민간 투자 도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9월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민자도로 운영사의 자격을 박탈해서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대한 근거와 교통기본권 회복,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네. 이에 반발해서 이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그 1심 판단이 어제 나온 거고요. 그 1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법원은 경기도의 사유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우선 지금 통행료가 이용자의 편익과 비교했을 때 교통기본권을 제약할 정도로 비싸지 않다라고 했고 또 경기도가 그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지급하는 돈이 줄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과도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에서 재정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선고 직후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보이고요. 이제 향후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된 문제 잠시 후에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뉴스픽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강다리 28개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곳이었던 일산대교.
앞서 통행료가 경차 600원, 뭐 소형이 1,200원, 중형이 1,800원, 대형이 2,400원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용자 편익에 비해선 비싸지 않다. 재판부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경기도에도 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행료 문제를. 그리고 또 이것을 경기도에서 처음에 하게 된 과정이랑 운영사 입장이랑 여러 가지를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원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도로인데 네. 저희가 IMF를 맡게 되면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기반 시설들에 대한 이제 법령도 마련을 하고 많이 외자 유치를 하고 또 기업 돈들을 가져다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활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시에는 여러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이제 크게 받아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출자자가 100% 국민연금입니다. 중간에 이제 매각을 인수를 한 형태여서요. 네. 근데 이제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BTO라고 그러니까 빌드 세우는 거를 이제 투자한 사람이 출자자가 하고 그리고 트랜스퍼. 그래서 사업권은 사실 소유권은 이제 경기도 쪽이나 이제 가져가고 네. 오퍼레이팅 운영을 3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이 2038년 5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형태로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이제 그런 투자를 촉진하고자 너무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윤이 나지 않았을 때 최저액의 일정 부분 그런 빠지는 부분을 보조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통권 차원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무료화를 논의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게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전에 이제 대선 출마하기 전에 이거를 마지막 결재를 했던 것은 맞지만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김은혜 후보 당시 후보도 사실은 방식을 조금 조율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100% 무료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당시에 유료도로법이라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거를 적용하도록 유료도로화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도로라고 말할 만한 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의 교통권을 저해한다는 것이 경기도청의 주요 입장이었고 시민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거나 사실은 법리적 다툼의 요소가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맞지만 네. 즉각적으로 사업자를 이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이게 민간 투자 방식을 이거를 인식하고 뛰어들었던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너무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사업자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돈과 국민의 돈이 상호간에 다툼하고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민들 중에서도 이제 다수의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료화를 해야 된다라고 공감하시기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실 이거는 특정 지역의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도에서 아주 많은 몇천억대의 돈을 들어서 이거를 다시 또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아랫도를 계속 빼서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괴고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괴는 형식이 아니냐라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대법원까지 이게 가고 이게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민간 투자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자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죠. 그럼 민재사업 추진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실은 경기도에도 지금 뭐 일산대교뿐만이 아니라 수원 우왕 고속화도로나 제3 경인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뉴딜 사업을 이제 강화하면서 실은 이제 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민자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경전철 네, 그래서 갈수록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편의는 증가 이제 국민들의 교통상 편의는 증가하지만 이
민자 사업 유치에 따라서 경제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요금의 부담으로 늘어나는 게 있어요. 노선에 그리고 또 얼만큼 사람이 네. 모이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네. 어쨌든 정치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표와 연결이 된 거다 보니까 많이 해주면 좋지만 경제성 분석과는 달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BC 분석을 하면 절대 이제 수요와 공급 면에서 이게 민자 사업에 추진하더라도 요금의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민자 사업을 끌어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이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경기도가 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네. 실은 이제 이재명 전 지사 때는 소속 정당이 거의 같았어요. 정부도 경기도도 그다음에 일선 그렇죠. 지자체인 지자체. 고양 김포시장도 다 같은 정당이었는데도 그런 협의를 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처분을 해버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협의가 좀 어떻게 원만하게 가능할지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네.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네. 기본 SOC 사업 자체는 가급적 재정 지원 사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네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두 가지 뉴스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